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드라마라고 평가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유행은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역환율 전쟁도 이 드라마를 적용하면 잘 설명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색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감 기준으로는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3거래일 만에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틀 사이에 다우존스 지수가 한 1,500포인트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뭐 기술적 지표상으로 좀 조정이 예상됐었죠. 네. 사실 그 조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초반에 발표했던 고용지표, 이번이 그 9월이 되는데요. 고용지표가 의외로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부분에 대해서 더 잡기 위해서 페드가 좀 이렇게 그 주안점을 두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네.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시청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들어서는 이 고용 지표는 대표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만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는 대부분 만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때 제가 방송 원고를 보낼 때가 한 3시에서 3시 반 요때 좀 다 마무리했는데요. 네. 그때는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TV 이렇게 출근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해서 3일 연속 상승한다 이런 쪽에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장마판에 조금 떨어졌죠. 네, 저도 다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마감 지수를 기준으로는 소폭 이렇게 떨어졌긴 했지만 전일 대비해서 사실은 누구나 조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오늘 낙폭으로 본다면 증시에서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소폭 조정한 걸 계기로 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틀간 급등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의 모습 보고 여러 시각이 다르죠. 오늘도 이제 존리 같은 사람들, 미국의 미국의 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상승장의 초입이다 해서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비관론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실 미 증시의 복원력과 관련해서 복원력이 없으면 다시 떨어지는 데스켓 바운드가 되는 거고요. 복원력이 있으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복원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틀 동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의 복원력, 리질런스를 확인하는 데 의미를 월가에서 많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데드캣 바운드냐 아니면 사실 상승장이냐 톰리가 얘기한 상승장의 재진펀이냐 여부는 각 갈림길은 10월 전후에서 발표되는 9월 인플레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 아마 전 앵커께서도 바빠지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3분기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나쁠 게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올까 아니면 더 악화될 게 나올까 하는 모습이 4분기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가늠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사실 FOMC 회의가 없는 날입니다. 네. 11월 초에 아마 2일인가 3일서부터 이틀 동안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는 FOMC 회의가 없는 기간에서는 페드 인사들의 이렇게 인플레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그때그때의 장세 흐름을 좌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의 움직임도 좌우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FOMC 회의가 없을 때에는 특별히 페드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주목해서 이달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선방했다는 평가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건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떨어진 것 때문일 텐데요. 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요만큼이다라는 쪽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데요. 이번에 감산 규모는 굉장히 컸죠.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페크 회담에 이번에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대면 회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매년 정기총회는 12월 초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리는데 이번은 뭐냐? 이틀
두 달을 앞당겨서 했죠. 네. 그만큼 현안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오네요. 지정학적 위험. 조금 이따 이제 연호기획이 더 진전되면 좀 네, 보도록 속보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두 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한때는 140달러, 147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한 10% 정도 상승하긴 했습니다는 한때는 80달러 붕괴되다 보니까 이 오페크 회원국들도 지금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재정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보완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입장에서 오페크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의 중심 국가가 러시아지 않습니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 가격 상한제, 금수 조치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페크 입장에서도 유가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급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산 이렇게 가격에 대해 상한제하니까 어떻게 대항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2개월 앞당겨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정기총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었죠. 하나는 미국과 오페크 국가의 주도국인 사우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이 두 가지 갈등이었었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급으로 입수한 미국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여부를 내일 정도는 좀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갈등 관계가 더 심해지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인데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시청자분이 잘 오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새로운 미국과 오페크 회원국 간의 갈등 문제를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오페크 국가의 주도국은 사우디죠.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란과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거든요. 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오바마 정부 때 2015년, 2016년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으니까 이란과의 관계에서 핵협정 해제안에 관련돼서 2016년에서 시아파와 민주당과의 관계가 개선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관계 개선에 모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의 맹주에 해당되는 사우디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이렇게 미국과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보면 러시아의 반발, 그 다음에 사실은 사우디의 반발 이런 것이 겹쳐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하루 감산 폭이 2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 하는 측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00만 배럴 정도 감산하면 유가가 지금 이런 조짐이 감지되면서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인플레 이렇게 급등할 우려가 있다. 다시 급등할 우려가 있다. 근데 그렇다면 미국 주가는 확 빠져야 되는데요. 오늘 장 마감 지수로 기준해서 소폭에 이렇게 하락되는 것은 월가에서 보면 비록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하락했지만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아까 우리 EM께서도 톱니의 상승장 초반이다. 물론 이제 미국의 월가의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틀리죠. 왔다 갔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사실 톱니의 이런 상승장 초비에 대한 낙관론이 표적으로 장 마감에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색적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역환율 전쟁에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죠. 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전개하는 과정을 좀 잘못하면 그때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적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적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렇게 드라마 관련된 이런 평가를 이렇게 보면 뭐 많은 수상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이 최대 평가다는데 유행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이렇게 부상을 입은 이렇게 병사들, 러시아 병사들까지 이게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돼서 위신에 크게 장식하는 거 보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벌어지는 역환율 전쟁, 게임 구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박사 시스템, 나다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 감독은 누가 되냐? 인플레의 압력을 위해서 통화의 그 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 내지는 신환율 전쟁을 작년 11월 달에 미국이 저질렀으니까 아무래도 감독은 페드와 금리를 인상하는 페드와 그다음에 앨런 것처럼 달러,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용어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미 재무부가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의 참석자들 보면 주요는 달러하고 그다음에 조요는 한국의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그 통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게임 방식은 우리가 게임 시어리를 공부하면 이렇게 노면 방식의 이렇게 전체 그 페이업, 이제 게임 결과를 페이업이라는 표현을 경제학에 썼는데요. 제로가 되는 서바이벌 데스 게임식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서 보면 최후의 저지선, 상대방이 완전히 먹힌다 하면 오징어들이 이제 달겨들어서 완전히 흔적 없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화 게임에서도 파이널 트루, 최후의 저지선 있게 하면 하이에나 같은 이런 그 국제 판투기 세력들이 파이널 트루가 무너진 이런 통화를 집중적으로 판투기하면서 위기를 발생시킨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봐서 오늘 얘기하는 이런 그 최근의 인플레를 위한 역환율 전쟁의 게임 결과를 보시기에는 이렇게 흥미롭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환율 게임의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까? 미 달러가 될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퀘스천을 그려있거든요. 네. 당연히 뭐 퀸달러, 뭐 갓달러까지 얘기 나오니까 당신 무슨 얘기냐?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역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 이것은 당연히 최후의 승자가 이정재 그분이 이제 최후의 승자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정재와 같은 이런 주연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 달러가 될까? 근데 저기 우리 서작가께서 퀘스천을 그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동안 당했던 국가들이 일제히 자국통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환율을 안정한다. 그게 지금 초기 조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까 하는 측면의 퀘스천을 그리거든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환율 전쟁을 오징어 게임과 적용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탈락한 건 아무래도 일본 엔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그 작년 11월에 페드가 또 미 재무부가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뭐 올해는 전부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거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게 좌우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올해 10대 뉴스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 뉴스 보면 1번이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상, 2번이 달러 강세 이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올해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그 국제 금리 시장을 좌우했다 이렇게 보이됐는데요. 자, 그 시발점이 작년에 11월 달에 인플레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거기에 따라서 재무부의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상대가 미 달러와 엔화가 됐는데요. 뭐 엔화가 진짜 실은 게임 오면 게임 초반에 이게 누가 될까 하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긴장감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때 글로벌 추세를 모르는 굴었다 하려까 일본행 총재의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대로 선언한 것이 이런 문제를 봉착시켰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차 저지선에 해당되는 125원의 굴었다 라인, 2차 저지선을 얘기했던 이렇게 미스터 N 라인의 130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트루, 오징어 감에서 이제 오징어에서 먹히는 이런 파이널 트루가 프라자 라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142엔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먹히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사실 엔화가 판투기 세력하면서 일부에서는 뭐 200엔 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200엔 간다면 아마 일본 경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개입에 나서서 지금 사실 그동안 달러 일방적으로 당했던 일방적인 먹히던 국면에서 지금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에 직접적 개입하면서 엔화를 안정시키는 이런 초임 무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엔화에 이어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페라티 라인이 붕괴된 지는 뭐 오래됐죠. 네, 사실은 이 유로랜드 이렇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국발 금융위기는 유로랜드가 아니더만 전체적으로 유로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태리가 신정부가 메르냐를 신임 수상으로 해서 사실 총리로 해서 출범하는데요. 지금 아주 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피그스 국가에게 가장 큰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극우 세력이 옛날에 사실 무솔리아 같은 극우 세력들이 하다 보니까 국민의 화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태리 국채가 거의 버리는 수준, 5%까지 근접해서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통 신정부 출범 앞두고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영국 입장에서는 이태리 국채의 금리를 올릴 만큼 가격이 떨어질 만큼 그런 어떤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태리 순수하게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관직을 했던 사람들이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태리의 문제도 사실 유로랜드의 큰 국가에 해당되는데요. 유로 가치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한때 0.94달러, 유로당 94달러 떨어진 것이 지금은 등가 수준까지 회복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유로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유로랜드가 붕괴되지 않느냐. 영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CB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물론 목적은 제일선 목적은 물가 안정이지만 금리 인상을 페드에 의해서 뒤늦게 단행하는 과정에서 금리 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유로 가치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94달러 정도 밑으로 떨어지던 것이 0.98 정도로 했었는데 오늘 이태리 문제 때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0.9에서 0.98 정도로서 안정을 해서 사실 유럽도 이제 달러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에서 유로 가치의 반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엔화와 유로화는 우선은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영국 파운드와 같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영국 문제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일부 그 감세안을 처리했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영국발 우려가 영국발 우려가 줄어들면서 파운드 가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현재 그 국제금융시장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장기채 메이커는 브라운식 통화 방식, 그래서 정상적인 정책은 다 밀리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일부 재정안에 감세안을 처리했으니까 요게 브라운식 비상시에 추진한 통화 정책이 이렇게 이제는 중단되고 이전에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올리면 결국 파운드 가치는 안정을 찾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 가치가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사실 영국의 4대 상징이 전부 무너질 위기가 있다. 지금 파운드 가치가 여기에 1파운드에 1.03달러까지 떨어졌다면 이게 1파운드에 1.13달러까지 회복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란의 입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양대 그 상징인데요. 이 상징에 해당되는 파운드 가치가 몰락해서는 영국이 더 어려운 사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파운드 가치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먹히던 단계에서 지금은 반발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포치라고 불리는 달러당 7위안선이 뚫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시황제 등극을 앞두고 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 이틀 연속 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진핑의 그 주석을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게 시황제에 맞는 가장 큰 목적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내적인 이렇게 시진핑의 위상을 중요한 것보다도 세계가 하나일 때는 미국과 상당히 게임을 할 정도로 하는 것이 사실 시진핑이 인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적으로 보면 상징이 위안화인데요. 한때는 이게 위안화가 뽀치선 틀리면서 달러당 7.2까지 갔으니까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더구나 공산당 대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렇게 위안화가 계속해서 절상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위안화이 지난주까지 달러당 7.2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는 어제 같은 건 7.0 위안 정도로 해서 지금은 보치산에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밑으로 회복되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리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위안화 절상이 가장 좀 빠르거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 설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안화 절하 추세가 계속될 때는 이달 15일에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되거든요. 그럼 전액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 마찰이 더 심화됩니까? 안 심화됩니까? 심화되고 있죠. 예. 굉장히 극한 상황을 치달고 있는데요. 저렇게 위안화 약세를 계속해서 들면 또 다른 미국의 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절상을 태서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환율 조작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쪽에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를 절상시켜서 시진핑이 휴양지에서 미국의 패권 다툼, 달러 패권 다툼 이런 쪽에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되겠습니다는 미국은 상당히 중국을 억제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중국 제품을 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렇게 안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 거꾸로 미국에서 자 들어와라, 삼성 같은 거 들어와라, 자 미국에서 들어온 제품도 이제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겠다. 이건 굉장히 큰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이런 미중 간 마찰 양대국이 이렇게 심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그 세계 무역 증가율을 3.4%에서 내년에 1%까지 떨어뜨리겠다 하는 예상이 나온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바이 아메리칸 액트와 바세넬에 근거한 바이든의 아우타키적인 자급자족적인 중국의 옥죄기 나서는 문제는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뒤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 들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기는 하지만 한때 1,600원 소리 돌기도 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많이 안정됐어요. 우리가 1,430원 넘어서 1,440원 될 때는 곧바로 1,600원 외환위기 터진다 했지만 지금은 1,410원대로 해서 뒤늦게는 했지만 우리 외환당국의 노력이 굉장히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외환당국의 노력이란 건 뭐냐? 자, 미달러 강세에 대해서 워낙 약세 쪽으로 오징어게임으로 밀리다가 지금은 우리 외환당국이 여러 형태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미달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원화 약세 쪽으로 밀리던 것을 안정시키는데 그래서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원달러 환율이 마감 비스로 1,440원 가다가 지금은 짧은 순간에 1,410원대를 되고 오늘은 뭐 원달러 환율이 미달러가 사실 국제금리가 올라가서 인덱스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저 수준에서 뭐 소폭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에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추세적으로 보면 많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달러에 대해서 오지공에서 밀리던 양상에서 지금 회복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역환율 전쟁 결국에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킹달러, 갓달러까지 내놨으니까 사실 박사 시스템, 데스게임에서 당연히 다른 국가들은 전부 먹히지 않겠느냐, 다른 국가 통화들은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 두 가지 이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번에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역환율 오징어 게임을 할 때 가장 버티는 통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버티는 통화는 루블화입니다. 루블화가 한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150루블까지 가다가 지금은 거의 뭐 30루블, 40루블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푸틴이 버틴다 하면 가장 부담스럽겠죠?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럽다. 두 번째는 오늘 초기 조짐이지 않으면 엔화도 안정을 위해서 시장 개입하고 유럽도 유로 같이 하는 게 해서 금리 좀 올리고 파운드화도 사실 불안식 통화 방식 이렇게 폐지하고 해서 우리도 외환당국에서 우리 원화 약세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미달러의 달러 정책에 부메랑 효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 세계 중심국인 당신이 인플레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해서 하면 다른 국가들은 전부 약세에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뭐냐 물가 고통이 당하거든요. 당하겠느냐? 안 당하겠다는 부분이나 그렇거든요. 그런 게 초기 무렵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시청자분이 그래서 초기 조짐이기 때문에 미리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자 작년 11월 이후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올해 물론 사실 그 기준금리는 올해 3월서부터 올리긴 했지만 국채금리는 그때부터 올라갔거든요. 국채금리 올려 강한 달러 다른 국가 일방적으로 몰리는 이런 양상에서 지금은 각국들이 자유통화 안정을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킹달러, 갓달러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 왕관을 오징어 게임의 왕관 이정재 최후의 승자처럼 왕관은 이렇게 비달러가 쓰는 것 같지만 시장에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탈미 현상, 네. 탈페드 현상, 그리고 탈달러 현상 이런 것이 돼서 부메랑 관계에서 미국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 문제에서 내년 들어서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완화될 것이다 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정재 씨가 승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달러도 아마 비슷한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색적인 주제로 역환율 전쟁, 오징어 게임과 빗댄 이색적인 내용으로 주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